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 절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커요. 특히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PF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코티라든지 토지 브릿지라든지 필요한 자금들을 할 때 훨씬 하실 때 수월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금융의 절차예요. 초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 토지를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확보라는 건 뭐 100%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토지 계약금 뭐만 걸어도 되고, 정 안 되면 약정이라도 걸어가지고 뭔가 토지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셔야 돼요.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실컷 판을 짜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매각돼도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된 말로 코를 껴야 되는데 그 코를 낄 수 있는 거는 확보되면 100% 확보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약을 걸든지 뭔가 권한을 확보를 하고 그 권한을 바탕으로 절차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요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설계. 그러면 설계를 들어가서 당연히 법적인 설계에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원하는 상품이 가능하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규모 검토에서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연면적이 얼마큼 되고 지하가 얼마큼 되고 각 층마다 상품이 몇 개씩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그 맞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작성한다? 수지 분석표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걸 다 손을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손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분양가는 낮추고 공사비는 올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초안을 짰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20%가 나왔다. 그러면은 증권사 한번 손 한번 거치고 나면 이게 15%대로 뚝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리스크 체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를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 비용, 쉽게 말해서 공사비를 높여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거 이상으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초안을 작성했는데 뭐 사업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거치고 나면 7, 8%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7, 8%대다 그럼 리스크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왜? 분양이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덜 되면은 확 떨어져 버려요.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런 사업장에 돈 PF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이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초안을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금융기관에 협의를 하시면 여기서 초안과 금융기관이 작성한 수정안, 이걸 갖고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게 바로 분석 및 검토, 조정. 이 조정이 바로 수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은 반드시 심의를 올리거든요. 심의를 올렸는데 승인이 났어. 승인이 났다는 건 뭐예요?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승인을 바탕으로 뭐를 작성하냐면 이제 맨데이트라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맨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독점적인 계약권이에요. 독점적 금융계약권.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A라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총 PF 요청하는 PF 대출 금액이 1,000억이다. 그럼 이 A라는 증권사가 이 1,000억을 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A라는 건 뭐냐면 이 맨데이트란 독점적 금융 계약권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대주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헤드쿼터가 되는 거예요. 금융의 헤드쿼터.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은 이걸 해주는 조건을 뭘 받느냐? 주간 피를 받는 거예요. 주간 수수료를. 통상 1에서 2%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작성하냐면 IM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맨데이트 작성하면 선순위 등 참여 기관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IM 자료. 인포메이션 메모리즘 뭐 해가지고서 그 IM 자료를 만들어 갖고 선순위 트렌 A는 뭐 이래서 무슨 생명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1,000억이니까 요거는 한 600억 갖고 오세요. 600억이면 1,000억에 몇 프로예요? LTV가 60%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에서 뭐 캐피탈 들어오세요. 요거는
200억이에요. 중순이, 그럼 600억 플러스 200억이면은 800억이잖아. 아, 뭐, 300억이라고 할까? 300억 해서, 이거는 LTV 비율이 75%예요. 왜? 그래야지 서로 수수료랑 금리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모집을 하는데 항상 이 C 모집이 힘들어요. 왜? 그러면 후순위가 LTV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C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어떻게 해요? LTV가 높다는 얘기는 뭐,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통상적으로 트렌시다 그러면 수수료 10%, 금리 10%, 10. 아니면 여기다 수수료를 조금 더 얹어가지고 더 얹어주는 방법. 아니면 나중에 앞에서 배운 만큼 어떻게 해요? 수익권에서 지분을 좀 더 달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C를 모집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주단을 모집하는 이 증권사 A에서 좋아, 그러면 정 안 모이면 내가라도 들어가 줄게. 이렇게 팔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왜? A가 대주단을 모집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주관 수수료를 받으면서 맨데이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맨데이트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증권사가 다 C를, 안 되면 C를 또 하나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소위 말해서 뭐 PI를 쏠 수 있는 국내 이제 한 10여 개 되는, 그러니까 브라인드 펀드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모집을 해놓으면 그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PI 이 형식으로 이제 쏴주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PR을 쏠 수 있을 정도의 이 규모를 갖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C로 들어가서 참여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C가 모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자기네들이 뭐 B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 그럼 우리가 C로 들어가 줄게 라고 해서 이 팔 다 짜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1000억이라고 그래서 이 협의했던 증권사가 모두 다 싸준다. 그러면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A는 뭘 해준다? 주간피를 바꿔서 뭐예요? 모집을 주관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순위가 안 모이면 자기가 들어가준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게 뭐냐? 다 LTV 비율에 따라 트렌 A, B, C. 즉, 이 1000억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마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트렌 A, B, C 다 뭐예요? 여기도 금융기관이니까 당연히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A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돼요. 근데 B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C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면 C는 이제 너무 리스크가 커져버리니까 LTV 비율이.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돼서 모집하는 게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OK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는 이제 대출 약정하고 이제 기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참여 금융기관 약정 및 기표. 기표에는 항상 선제 조건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선제 조건. 앞에서 배웠죠? 자, 기표라는 건 뭐야? 돈을 신탁, 통상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됐다면 관련 토지 신탁으로 들어가는 신탁서를 설정해서 관토를 들어가는 건데, 관토할 때 그 신탁 계좌 있잖아요. 거기다 써주는 조건이, 싸주는 걸 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표에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토지는 그때 되면 이미 PF를 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허가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그죠? 인허가가 완료가 돼야 당연히 PF가 기표를 해주는 거죠. 인허가 완료 안 됐는데 누가 쏴줍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PF를 쏴주는데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당연히 토지가 확보가 되고 명도가 또 완료가 돼야죠. 그 다음에 됐죠? 명도. 사실 이 명도 문제가 또 많이 걸려요. 왜 명도 문제가 많이 걸리냐? 여기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그 임차 기간 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왕왕 벌어졌느냐? 물건은 좋아. 괜찮아. 판은 다 짰어. 근데 남은 임차 기간이 1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임차인 구워 삶아야 됩니다. 좀 나가주세요. 또 얹어드릴게요. 딴 데 마련해 드릴게요. 그럼 임차인이 그걸 알아. 딱 보니까 내가 안 나가면 이거 개발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는 거야. 좀 돈 좀 더 주세요. 나 이거 하느라고 뭐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권리금도 줬지. 인테리어 해서 비용 발랐어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한 3억 들어갔는데 6억 주세요. 그럼 어떻게? 1년 기다릴 수 없죠. 빨리 금융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조사라도 뭐 협의해서 줘서 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장에 왜 싹 밀어야 되잖아요. 건물 자체를 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새로 이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현재 임차인들이 누구 있으며 그 기간이 얼마큼 있는가,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문제없이 다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젠 철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찾고. 근데 이 철거도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더라고. 이 철거가 의외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명도와, 그러니까 명도, 아니면 이제 명도, 그 다음에 이주가 걸리죠? 왜 그러면 나가줘야 되니까. 근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진 않죠? 뭔가 이주가 돼야 이 사람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도, 이주, 철거, 이 기간이 생각보다도 오래 걸려요.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주택 또 상가도 마찬가지고. 왜?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명도, 이주, 이 철거 이 부분이 생각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의외로 허들이 걸려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죠. 착공 딱 하자마자 바로 일반 분양분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요즘 뭐 분양가 상한 지역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세의 뭐 60, 70%또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모든 거는 아닙니다. 다 주택이라든지 주택도 뭐 30세대 이상, 뭐 오피스텔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양가 상한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도 거쳐야 되는지 그런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대로 일반 분양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입주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잔금이 들어오는 구조죠. 잔금이 들어와줘야 그 잔금을 다 바탕으로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이 정산이 완료되면 이제 만약에 SPC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산을 해버리는 절차를 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셀다운 및 준공정산 이제 나오네요. 자, 셀다운이란 건 뭐냐면 이거 자 선순위 참여 금융기관이 셀다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주와 금융 중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A가 있잖아요. A가 예를 들어 가지고 LTV 비율이 60%예요. 60%에서 만약에 이게 뭐 600억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해본 결과 분양률이 만약에 60%였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보면은 자 LTV는 이제 LTV 비율이란 건 만약에 뭐 10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러면 이제 1000억에서 이제 분양가가 60%니까 600억이다. 600억은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분양이 완료된 상태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LTV 비율에 이미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트렌 A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안전자산. 왜? 분양률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A라는 금융기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매각을 해요. 매각을. 이걸 바로 셀다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A라는 이제 선순위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되면 A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A가 분양이 잘 되니까 바로 팔고 나가버려요. 매각을 해요. 왜 매각을 하느냐? 안전자산이 돼버리니까는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 금융기관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이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트렌 A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뭐 LTV 비율이 60%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받는 게 두 가지예요. 수익률하고 금리인데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1에서 뭐 2%,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는 선순위 뒤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5에서 6% 이렇게 받아요. 근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고 이 금리라는 거는 이거 월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딱 대출이 되는 순간, 기표를 찍는 순간 바로 여기에 대한 수수료부터 먼저 받는 구조예요. 수수료 받고 매월 이제 말에서 후불로 이제 금리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A는 수수료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매월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이 되면 매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딴 데 집어넣으면. 자, 이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걸 6개월 만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돈을 받고 이걸 갖고도 이걸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수수료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금리는 월별로 받는 거잖아요. 월별로. 남은 기간에만큼. 그런데 수수료는 처음에 나가면 바로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회전을 빨리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취급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만약에 2번 들어왔다 그러면 수수료를 2번을 받는 거예요. 금리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를 빨리빨리 횟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자꾸 롤링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선순위가 셀다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셀다운은 선순위들이 하는 거예요. 선순위. 그래서 시작할 때는 A라는 생명에서 했는데 나중 됐더니만은 뭐 C라는 갑자기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정산할 때 보면은. 그만큼 셀다운이 이루어졌다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바뀌었지? 셀다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셀다운은 뭐냐면 바로 구조화 금융, 자금 유동화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대주단이 셀다운한 이유는 바로 이 취급 수수료를 뗍니다. 금리는 어차피 변동이 없어요. 취급 수수료에서 수익을 극대화, 즉 쉽게 말해서 롤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얼마만큼 2번, 3번씩 할 때마다 수수료는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처음에 선취가 돼서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금융기관은 안전자산 매입, 그 다음에 금리 및 대출 자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셀다운하는 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안전자산만 취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양률이 60% 되기 전까지 A라는 선순위도 안전자산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4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취급하지 않는데 이게 분양률이 딱 60%를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만을 또 매입하는 금융기관들이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기금 활용하는 이런 금융기관들인데 그런 안전자산 매입 금융기관들은 뭐랬냐면 금리가 좋잖아요. 5에서 6%. 통상적으로 이런 때는 1%, 1.5%대로 운용을 하는데 5%, 6% 안전자산이 5%, 6%다.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으로 매입하는 이 금융기관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 대출금리보다 PF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셀다운은 리파이낸싱의 한 종류이고 대출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라는 것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